토크앤더시티 코너입니다. 셧다운 고비를 넘긴 미국이 3월부터는 대선 전국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미국 대선 전망과 여기에 따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들 이 시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손석구 경제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는 저희가 앞서서 다루지 못했던 이 PC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라서 네.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그 앞서서 우리 시장도 좀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PC 예.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일단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 이제 PC 물가지수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4%, 또 전월 기준으로는 0.3% 각각 올랐고요. 근원 PC 기준으로는 2.8%, 0.4%, 거의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 숫자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C 물가지수가 특히 이제 1월치가 중요했던 건 앞서 발표했던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을 일시적인 충격에 빠뜨렸고, 말씀하신 대로 연준은 PC 물가에 대해서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마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그러니까 조금 상승률이 높게 나왔다고 한다면 시장이 받게 될 충격은 상당히 컸다고 봐요. 지난번 CPI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당시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가 M7에 너무 매몰돼 있었고, 네. 금방 CPI 충격이 덮여버린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PC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르죠. M7에 대한 이제 뭐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 정말로 시장은 금리 인하 시기와 시점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다음 재료가 이제 이거였거든요. 딱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건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장 개장하면 모습을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의 우려는 한층 좀 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10년물 그 미 국채금리의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예상치를 웃돌았다면 지금 4.2%대인데 4.4, 4.5까지도 올라갈 여지가 분명히 있고, 일단은 예상치에 수렴을 했기 때문에 4.4%대 초반대로 다시 좀 하향 안정될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그 발언들의 변화상을 좀 같이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뭐 연준 인사들의 최근 발언이 매파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 보수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그 횟수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3회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의 예상은 6월에 많이 쏠려 있지만 6월이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힘을 얻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오늘 PC 물가가 예상치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6월 금리 인하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오늘 장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PC 물가 지표가 나온 이후에 3대 지수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아까 10년물 그리고 2년물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2년물은 4.6% 그리고 10년물은 4.3%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장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은 대선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에서 나란히 승리하면서 재대결이 굳건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경합주라고 불리우는 이제 미시간주에서 민주당, 공화당 나란히 이제 그 경선이 이루어졌는데, 뭐 결과적으로 둘 다 큰 표 차이로 이겼어요. 현역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80%가 넘는 득표율을 올리면서 경쟁 후보들을 이제 큰 표 차로 압도를 했고, 트럼프 역시 60%가 넘는 득표율을 올리면서 경쟁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큰 득표차로 제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시간주를 좀 중요하게 보는 건 이 주가 경합주예요. 그러니까 어떤 당이 꼭 굳건하게 우위를 지킨 주가 아니에요. 그때 대선 이슈 판도에 따라서 공화당을 지지했다가 민주당을 지지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2016년 대선에서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이겼던 데가 미시간주고, 2020년 대선에서는 또 반대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2.78%인가 차이로 아주 근소하게 이기면서 이 지역의 선거인단 표를 다 가져갔던 이런 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늘 이제 미국 대선을 얘기했었을 때 중요하게 보는 것,
그 러스트 벨트. 그렇죠. 뭐 미국에서는 이제 쇠락한 공업지대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러스트 벨트에 해당되는 주가 또 이 미시간 주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합 지역에서 표심에 따라서 사실상 대선 풍향계처럼 이 미시간 주에 표심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번 미시간 주를 좀 중요하게 봤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표를 분석해 보면 지금 바이든 측도 그렇고 트럼프 측도 그렇고 지지층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경선을 승리는 하긴 했지만 네. 표 분석을 이제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연령대별로 혹은 이제 미국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인종별로 좀 구분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면 양쪽 다 확실한 승기냐라는 거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미시간주 특징 하나가 아랍계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거주하는 지역이거든요. 미국 주 내에서는 가장 많은 한 23만여 명 정도가 이제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아랍계 중동 표심이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지지층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보면 2위, 그러니까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는 그 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12.7%. 그러니까 지지 후보가 없다. 언커미티드 표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미시간주 내에 그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랍계 쪽 사람들이 반발하는 표심을 이런 식으로 드러낸 거죠. 그래서 미시간주 내에 소위 그 미시간을 들어라라고 이제 하는 그 단체가 조직이 돼서 우리는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어떤 그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로 보여주자라고 해서 이 운동을 벌였고 이게 총 7만 7천여 표가 모이게 된 거예요. 이게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표가 여기 모여졌고 그래서 지금 바이든 캠프 입장에서는 이기긴 했지만 뒷맛이 개운치가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 2020년 대선 때도 2.78% 득표로 겨우 이겼거든요. 그 겨우 이긴 주 그 배경이 됐던 게 아랍계 표심이 전부 다 거의 다 바이든을 지지해 줬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떠나려고 하는 이탈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기긴 이겼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거다라고 분명히 볼 수 있는 거고 트럼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역대 이제 다른 주의 경선 결과에 비교해서 물론 큰 표 차이로 이긴 했지만 압도적은 아니었거든요. 60%가 넘는 표 차이로 이기긴 했지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도 26.5% 득표율을 했어요. 적은 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표층에서 보면 반 트럼프 정서가 분명히 여기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어떤 그 세력들을 한번 그 분석을 해보면 백인, 50대 이상 뭐 이런 쪽의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백인이 아닌 유색 인종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트럼프를 굉장히 거부하는 반트럼프 정서가 뚜렷하게 표를 분석해 보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선이 가까이 올수록 중요한 건 미국 선거 방식이 승자 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한 표만 져도 사실 그 주 걸 다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후보들은 여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현재 대선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누가 이긴다라고 나오는 건가요? 이게 작년까지 우리 이런 얘기 했었을 때는 트럼프가 꽤 많이 이기는 것도 그쵸. 나왔고 오차범위 밖으로도 트럼프가 이기는 결과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에 좀 양상이 달라지고 있단 말이죠. 올해 들어와서 하는 그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이 급격하게 쫓아가고 있는 양상인 거고 거의 동률 아니면 거의 오차범위 내에서 트럼프가 간신히 이기거나 이러고 있는데 일부 조사에서는 트럼프 지지율이 역전하는 걸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번 선거도 역시 대혼전 양상이 빚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이런 사전 여론조사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 올해 이제 민주당이 좀 청신호가 켜진 거는 그 보궐선거, 우리에 따진 보궐선거죠. 각 주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큰 표차로 이겼어요. 특히 이제 그 화제가 됐던 게 그 뉴욕주 3구역 하원 의원 보궐선거인데 이 주가 원래 공화당 인사가 이제 그 당선이 됐다가 이제 물론 당선 철회가 되면서 새롭게 이제 보궐선거가 이루어진 건데 여론 선행조사에서 그 결과와 달리 훨씬 더 큰 표차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공화당 후보가 물러난 지역에서 다시 치러지는 보궐선거라서 이게 마치 미국에서는 대선풍의 한계처럼 이제 여기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상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트럼프 대선은 이제 얘기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하나 눈여겨볼 거는 적극 지지층.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투표는 할 거야. 하늘이 두 쪽 나도 투표를 할 거다라고 봤던 적극 그 투표층에서의 결과를 보면 바이든이 앞서는 걸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와, 이게 진짜 끝까지 갈 네. 때까지는 예상을 할 수 없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거 트럼프가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네. 아직까지 모릅니다. 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바이든의 경우에는 여전히 뭐 너무 나이가 많다라는 이슈도 있고, 치매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들도 있고, 좀 리스크들이 여전히 잔존해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재선이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은 여전하거든요. 네. 참고로 두 후보다 호감도는 굉장히 낮아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가죠. 네. 바이든이 호감도 낮은 거는 너무 나이가 많다라는 거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미국인 86%가 바이든이 너무 늙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현재도 이제 81세기 때문에 현역 대통령으로서는 최고령 기록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바이든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찾아보면 건강검진을 얼마 전에 받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대통령에 실시하는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연례 정기 건강 검진인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아무 이상 없다. 어. 그리고 굉장히 어린 신체 나이로 나왔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자랑하는 지금 바이든 캠프가 이걸 가지고 이제 건강 염려 없으니까 고령 문제 그만 제기해라. 이 카드로 쓰려고 지금 정면 돌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어쨌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바이든 캠프의 내부의 고민은 역시 바이든의 나이다. 그리고 때때로 바이든이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공개석상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인데 막 그러다 미스터 문 막 하고, 그러다가 막 꽈당 넘어지기도 하고, 맞아요. 뭐 용어가 생각 안 나가지고 한참 이제 블랙아웃 된 것처럼 막, 그래서 이거 뭐야 선망 증세 아니야? 막 이런 의혹도 막 일었었고. 한두 번이 아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건강 문제에 대한 거를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바이든은 승산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악재가 있죠. 아들놈 때문 아닙니까? 헌터 바이든. 헌터 바이든이 지금 오늘 이걸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화당이 주도한 탄핵 청문회가 열리고 있고 비공개로 청문회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헌터 바이든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이제 기업 로비 의혹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아마 쏟아졌을 것이고, 이게 비공개라서 내용은 아직 공개를 안 냈거든요. 어쨌든 청문회 갔다 온 것만 해도 사진 많이 찍혔어요. 기자들한테 둘러싸여서 질문 세례 받았고요. 그거 자꾸 언론지상에 비춰지는 것만 해도 사실 바이든 캠프 입장에서는 계속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라는 점은 바이든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트럼프도 호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호감도를 합친 게 80% 조금 넘거든요. 이게 역대 경쟁 후보들 간에 가장 낮은 호감도. 그러니까 이쪽도 마음에 안 들고 네. 이쪽도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해야 하니. 그러니까 올해 미국 대선이 이제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선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트럼프의 경우에도 사법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리스트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진영이 계속해서 이제 법원 판단을 늦게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서 여러 작전들을 썼는데 통했어요. 그게 최근에 이제 통했고, 그게 뭐였냐면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선 후보에 대한 면책 특권을 판단해 달라라고 이제 대법원에 이제 심리 요청을 했는데, 이걸 대법원이 받아들였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를 하려고 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면책 특권이 있다라는 주장을 이제 심리해 달라라고 제기를 한 건데, 이게 이제 지방법원, 주법원에서 졌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 이제 심리를 해달라고 해서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대법원이 받아들이는 게 사실상 트럼프가 이긴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 심리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첫 변론 기일이 4월 22일이고 또 미국은 7월이 여름휴가 지나고 나서 본 재판이 되려면 9월 말이나 10월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11월이 대선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건 대선 이후가 된단 말이죠. 그러게요. 그럼 만약에 가정을 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재집권을 한다면 트럼프가 법무부 장관 임명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법원의 판단을 법무부 장관 시켜가지고 셀프 기각을 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야. 셀프 면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거는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가고 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지금 소송의 직면에 있죠. 그래서 남아있는 사법 리스크는 분명히 험난한 재송하도가 될 것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의회 난입 사태라든지 성추문에 대한 입막음 의혹도 있죠. 최근에 또 이제 큰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도 났었고 총 혐의가 91개에 대한 그 소송들이 지금 줄줄이 대기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트럼프 진영에서는 아마 대선 그 이제 3월부터 본격적인 릴레이가 시작될 텐데 계속해서 이 문제들이 아마 바이든 캠프 쪽에서 발목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이슈를 다루는 이유는 우리 국내 주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누가 집권이 되냐에 따라서 그 수혜주들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네.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우선 트럼프가 재집권을 할 경우에는 피해주와 수혜주 어떻게 좀 구별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현직 대통령이고 여태까지 해왔던 바이드노믹스의 기조 아래에서 보면은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IRA법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쇼링 정책,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어떤 제조업의 부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밀어붙여 왔었고 지금 이제 트럼프가 그러면 재집권을 하게 돼서 정권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지금 그 부분을 주목하고 그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간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기 집권에 보여줬던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그 아메리카 퍼스트주의에 대해서 큰 어떤 갑론을박을 일으켜왔던 정책들을 지금 2기 집권하게 되면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다라는 걸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월가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재집권 시 시나리오들을 계속해서 지금 내고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보면 수혜주는 뭐가 될 거냐라는 거 봤었을 때 1차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이제 국방 관련된 업종, 그러니까 방산주가 되겠죠. 우리말로 따지면. 그다음에 은행주들이 1차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 트럼프 첫 그 집권하는 동안 뭐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나 이런 국방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전체 증시 상승률을 이제 앞지르는 그런 상승률을 보였고 왜냐하면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저기 선거 자금, 캠페인 자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방산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들을 많이 취해 왔었고 또 하나 은행주에 대한 부분은 트럼프가 이제 예고한 게 바젤 3에서 요구하고 있는 은행들의 자본 요건 충족 기준이 있거든요. 이 기준이 상당히 세요. 그래서 이 자본 요건을 채우려면 은행들이 다른 데 투자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예고한 거는 이 자본 요건을 자기는 거부할 의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은행들이 이제 자본 요건을 맞추는 거에 대한 허들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이제 은행들의 자본 규제 완화. 그래서 이익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은행주에 대한 수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른 쪽으로 좀 생각해 봐서 글로벌 증시에는 트럼프의 집권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1차적으로는 아시아 증시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거라고 보죠. 왜냐하면 일단은 무역주의에 대한 보호주의가 굉장히 강화된 정책들을 일기 집권 때 했었고 결국 아메리카 퍼스트니즘에 의해서 무역 전쟁이 곳곳에서 발발을 했었고 그 대상이 중국이었고 중국이 대상이 되니까 중국과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만까지도 다 그런 식으로 영향을 순차적으로 받았잖아요. 지금 2기 집권이 가정된다면 무역 관세 같은 경우도 제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보편적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1차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1차 집권 때 우리가 철강 제품 얻어맞았었죠. 뭐 세탁기라든지 그런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보복을 받았었죠. 아마 지금 재집권을 하게 되면 더 품목은 늘어나게 될 거고 아마 기존에 우리가 미국과 했던 FTA들을 많이 무력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 수출 기업들 그다음에 IRA를 만약 손본다고 치면은 보조금을 받아왔던 어떤 자동차, 배터리
합작사를 세운 그런 기업들은 다 아마 줄줄이 타격을 실제 그 보조금이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집권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증시가 받는 충격은 그 정도로 충격파가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피해주를 꼽자면 미국 내에서는 지금 그린 에너지가 일단 첫 손에 꼽히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보조금을 줘서 키워왔던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금 다 쳐낼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그린 에너지 분야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로 생각해 본다면 아시아 증시 그중에서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그다음에 뭐 그냥 G2 경쟁을 벌이고 있는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는 뭐 계속 아마 집권하는 내내 출렁일 요소들이 다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은행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린 에너지가 미국 내에서는 가장 큰 타격을 1차적으로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바이든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많은 묘책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대선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면 이 현역 프리미엄을 좀 앞세워서 전세를 어떻게 뒤집으려고 노력을 할까요? 그러니까 바이든 캠프가 아직 본격 가동된 건 아니라고 보고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모금된 금액을 보면 트럼프 캠프보다 많이 모았대요. 1월 말 기준으로 5,600만 달러인가? 근데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모금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모금들은 이제 미국 선거는 광고를 엄청 하잖아요. 캠페인 광고를 엄청 하니까 이제 광고에 대한 집행 계획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로 아마 광고 집행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시작점이 아마 3월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1차적으로는 3월 5일이 슈퍼 화요일. 미국에서는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이제 신호탄으로 보는 거죠. 이게 13개 주, 콜로라도주, 뭐 메인주를 포함해 13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마 이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아마 미국이 대선 분위기를 막 후끈후끈 달아오를 겁니다. 그때부터는 더 바이든과 트럼프 양 진영의 이제 본격적인 공방, 반박, 재반박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일어나면서 대선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게 될 거고 바이든 캠프 입장에서는 이제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살려야 되는데 그쵸. 그 시점은 3월 7일 이제 국정연설, 의회에서 하는 국정연설이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볼 거예요. 아마 그럼 국정연설에는 내가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해왔고 이제 남은 임기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고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본격적으로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현역 프리미엄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연관된 거는 예를 들면 반도체 기업들한테 지급되는 보조금. 다 이 3월을 기점으로 지금 전후해서 최근에 보조금 지급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대선과 맞물려 생각해 보면 바이드노믹스의 경제 성과를 어떻게 하면 두드러지게 유권자들한테 보여줄 것인가. 그러면 그동안 제조업 부활을 선언했던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봐봐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 줘가면서 많은 공장들이 지어지고 있고 여기서 고용도 이루어질 거고 제조업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거고 우리는 부활할 거야. 아메리카 퍼스트야. 바이든이 해낸 거야.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다. 그럼 저는 이제 현역 프리미엄이 본격적으로 이제 막 이제 도드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선거는 끝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뚜껑 열어봐야겠죠. 그게 또 피부로 체감이 된다면 어떻게 투표가 이루어질지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길게 설명해 주신 손석우 경제평론가님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